그렇죠. 챕터 1. 챕터 1에서는 원자론에 대해서 배워요. 여러분들 아마 돌턴의 원자설을 배웠었죠. 돌턴의 원자석, 뭐 아보가드로 법칙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라는 내용을 아마 1학년 때 배우고 뭐 그냥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챕터 2는 뛰어넘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챕터 3으로 들어가요. 챕터 3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화학 결합론. 화학 결합론은 뭐냐? 우리가 일장에서 원자가 존재한다는 걸 배울 텐데 원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을 해요. 이 분자를 형성할 때 제각각 분자가 형성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 어떻게 분자를 형성을 하는가, 왜 분자를 형성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챕터 3이에요. 근데 왜 분자를 형성을 하는가를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양자화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양자화학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전자 개수말을 이용해서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1학년 화학 때 배웠을 거예요. 챕터 3은 양자화학을 이용해서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고조부적인 화학 결합론이. 그래서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고 또 루이스 다이그램으로부터 VS-EPR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챕터 4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워요. 양자역학 서론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학 1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양자화학인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처음 배우거든요.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한가? 양자역학의 서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챕터 4에서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이 일반 화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물리보다 먼저 양자역학을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챕터 5에서는 뭐를 배우냐면은 4장에서 배운 양자역학 이론을 어디에다 적용을 시키냐면은 원자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챕터 5에서는 원자 오비탈을 배워요. 그래서 이런 때 배웠던 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돼요. 양자역학 이론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챕터 6이 들어가는데 챕터 6은 그것을 분자에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자 오비탈이에요.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는 것처럼 분자에는 분자 오비탈이 있어요. 이게 벌써 양자화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학 1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챕터가 챕터 6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챕터, 일반학 1에서. 얘를 배우기 위해서 챕터 4, 챕터 5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용해서 얘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다음에 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챕터 7 들어가면은 유기화학을 배워요. 유기화학을 배우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돼요. 자, 중간고사 치르게 되고 난 다음에 챕터 7은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이검사. 혹은 대화학, 무기화학이에요. 얘도 좀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분자 오비탈은 어떤 분자를 공부하냐면은 이온자 분자를 배워요. 예를 들면은 H2 분자, 뭐 O2 분자, 뭐 N3 분자 같은 그런 간단한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거든요. 이온자 분자를 배운다는 거죠. 혹은 조금 어려운 분자라고 우리가 뭐 삼원자 분자, CO2 같이 비교적 단순한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배우는 것이 챕터 6이에요. 그런데 챕터 7에서는 베이화학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아마 1학기 때 배웠을 때 베이화학은 어떤 거죠? 이런 거잖아요. 여기 가운데 메탈이 있고 옥타이드라사이트에 리간드가 붙어 있는 문제잖아요.
요런 베이 화합물을 배우는 거야. 요런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것이 챕터 7이어서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챕터 6을 모르면은 여기서 헤매잖아요. 이원자 분자나 상원자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헷갈리면은 여기도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챕터 6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7은 전위 금속이니까 무기화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7은 챕터 6의 응용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챕터 8, 챕터 9, 챕터 7. 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7이 아니고 8이죠. 8. 11은 또 지운 거야. 여기는 뭐냐면은 가스에서 배워. 가스. 챕터 9는 뭐 PV 있고 레날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그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은 평면, 11은 솔루션. 그래가지고 얘들은 다시 쉬운 내용이에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또 한 번 배우고, 그래서 10장, 9장, 10장, 11장은 다시 이제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11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가장 어려운 부분. 11장에서 탕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챕터 20으로 넘어가는데 20이 일반학 1뿐만이 아니라 일반학 2, 2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광학 부분입니다. 요분이 가장 어려워. 일반학 2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분광학은 쉽게 말하면은 양자역학의 응용 파트예요. 예를 들어 분광학에서 뭐를 다루냐면 이런 걸 다뤄. 예를 들어서 HCl이 있잖아요. HCl의 결합 길이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은 1.27 옹스트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길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길이가 얘가 1.27 옹스트롬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얘는 분광학 주장에 의하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면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간격의 스펙트럼이 나오고 피카 픽사의 간격을 얘를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하게 되면 얘로부터 결합기를 측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분광학이 굉장히 많아. 복잡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 주파수별로 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도 있고요. IR 스펙트럼도 있고요. UV 비저브 스펙트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만 스펙트럼도 있고요.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럼도 있고요. 등등등 이것들을 다 배우거든요. 분광학에서. 그래서 종류가 일단 엄청나게 많아.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지식, 이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지식이 필요하다. 요 지식이. 얘를 모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양자학의 응용 파트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얘도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는 것이 이제 이번 이거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게 중간고사하고 이게 기말고사인데 대부분 성적은 둘 다 35%거든. 비중은 똑같아. 근데 어디서 주로 성적 그레이딩이 결판이 나냐면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서 더 결판이 돼. 왜 그러냐면은 어디가 더 어렵냐면은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어려워. 얘가 왜 어렵냐면은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어렵냐면은 분자 오비탈이 가장 어려운데 분자 오비탈에서 다루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이원자 분자 내지는 사분자 분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옥타이드럴 컴플렉스예요. 거기다가 분광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두 개의 챕터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평균을 내보잖아요. 중간고사 때는 70점 나오거든요. 작년에 얘기야. 작년 1학기 때 중간고사 평균이 70점이었어요. 기말고사 평균이 50점이었어요. 20점 떨어져. 20점.
엄청나게 점수가 떨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결판이 많이 나. 근데 이 두 개를 제대로 20장하고 8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6장이 중요하다. 6장. 분자 오비탈의 그 양자화학의 기본 이론이 6장에 다 나오거든요. 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배이화합물하고 분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적은 여기서 결판이 나지만 진짜 중요한 파트는 챕터 6이다. 이것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간고사에서 이것이 기본이 되지만 점수를 어디서 학생들이 많이 잃느냐면은 의외로 3장에서 많이 잃어. 왜냐면 4장, 5장, 6장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챕터들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만 공부하고 3장은 많이 들어봤던 거거든요. 뭐 루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VSEPR은 1학년 화학 때 좀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얘가 소홀히 했다가 큰 코 다침이고 오려서 점수를 6 깎여요.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챕터 3이 분량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1학년 때 배웠던 것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를 잃지 않으려면은 3장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 경험에 의하면은 화학적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여기서 결판이 나. 쉽게 말하면은 화학적 감각이 뛰어난 애들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는 애들이야 실제로. 이거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3장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요런 것들은 쉬운 챕터거든요. 원자론이라든지 전자, 그 다음에 뭐 유기화학,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가스, 상변의 솔루션은 쉬운 내용이에요. 문제도 쉽게 나와. 근데 이제 성적을 잘못 받는 애들은 여기서 틀려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맞는데 혼자 여기서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 여기서 내는 문제들은 좀 쉽게 말하면 맞으라고 내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려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틀려요. 근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 다른 학생들은 다 맞는데 혼자서 틀려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챕터는 원자 오비탈 부분이다. 여기가 확실히 잘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잘 해야 성적을 잘 받는다. 그리고 중간고사도 중요하지만 중간고사보다는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훨씬 중요해요. 작년 1학기 때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20점이 떨어졌고요. 지난 학기는 10점이 떨어졌어요. 보통 10점 평균 10점이 떨어집니다. 평균이. 심한 경우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점수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50점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 그러니까 얘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할 내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할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오늘은 1장부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장은 이제 원자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가벼운 내용이에요. 자, 1장에 보면은요,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물질은 영어로 이제 메탈이라고 부르고,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돼요. 혼합물, 영어로는 믹스처, 그 다음에 순물질, 영어로는 substance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한국어반뿐만이 아니고 외국어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영어로 출제하게 될 것 같아요. 답은 한국어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혼합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균질 혼합물, 비균질 혼합물.
균질원하고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비균질원하면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라고 부르고, 균질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소금물 같은 게, 이렇게 소금하고 물이 섞여져 있는 것을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라고 부르고,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는 예를 들면은 화강암 같은 거. 화강암은 뭐가 섞여 있냐? 석영, 장석, 물모가 비균질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화강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순물질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화합물,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을 영어로 엘러먼트, 화합물은 영어로 컴파운드로 부르고,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는 물이죠. 물을 분해하게 되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죠. 자, 호돈소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뭐 H2, O2, 카본 이런 것들이 있겠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류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옛날에 화학자들은 뭐하고 뭐를 구분을 못했냐면은 화합물하고 혼합물을 구분할 줄을 못했어. 이게 중요해. 얘도 뭔가 분류가 되잖아요. 뭐 소금하고 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화합물도 수소하고 산소로 분류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도 어쨌든 서로 다른 물질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구분을 할 줄을 못했어, 옛날 화학자들은.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정 성분비, 나 곧 배울 텐데 일정 성분비 법칙 가지고서 논란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냐면은 화합물에만 적용이 되지 혼합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소금하고 물의 비율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를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구분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 가지고서 이게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냐 가지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과 관계돼서 한 가지 용어를 하나 정리하면, 동소체라는 게 있거든. 동소체는 호돈소 물질이에요. 근데 서로 달라. 얘는 O2하고 O3. 산소하고 오존은 둘 다 호돈소 물질이지만 서로 다른 물질이죠. 이걸 동소체라고 부르요. 산소만 동소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카본도 동소체가 있어요. 카본도 흑이온 있죠. 다이아몬드 있죠. 카본 60도 있죠. 카본 나노 튜브도 있죠. 등등 여러 가지 동소체들이 있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학 이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다양한 물질들은 기본이 되는 몇 개의 원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설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지상하고 천상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지상을 구성하는 원소는 4개가 있다. 이것이 물, 불, 흙, 공기 4개 원소가 조합이 돼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천상은 에테르라는 원소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을 했고, 지상과 천상을 구분하는 경계에 뭐가 있냐면 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상을 지배하는 원칙하고 천상을 지배하는 원칙이 다르다.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근대 과학은 결론적으로 물하고 불하고 흙하고 공기가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4원소설은 그러니까 대책점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모크리토스죠. 데모크리토스는 우주는 더 자르고 잘라도 더 이상 짧게 자를 수 없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는 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간은 물질로 채워져 있다, 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 진공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서 물질과 물질 사이 빈 공간이 있어. 그래야 원자도 움직일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질에 관해서는 누가 옳죠? 지금은 원자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반면에 진공에 관해서는 누가 옳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학을 공부하면은 양자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불확정성 원리 하면은 진공에는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관한 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이 맞지만 진공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옳아. 실제로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자, 반면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는 철학자지 과학자는 아니었었잖아요.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흘러서 한참 뒤에 누가 등장하냐면 돌턴이 등장해요. 돌턴은 과학자죠. 1803년에 다시 원자설을 들고 이 사람은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화학자이기보다는 원래는 기상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다시 원자설을 들고 나와.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원자설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아까 얘기했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배수비례의 법칙. 그 당시 받아들여지고 있던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법칙을 설명할 때 이 근거로 들어서 원자설을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법칙은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칙이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법칙은 처음에 주장됐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면은 지금 이게 당연한 법칙이지만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받아들여진 법칙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보존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무가 타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거든요. 이것도 연소 반응인데 나무가 탈 때 나무 재가 되면서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금속이 녹이 쓰는 것도 일종의 연소 반응인데 금속이 녹이 쓸 때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질량은 변하는 게 맞는지 보존되는 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나무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변하는 것도 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색깔도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질량도 변해야 되지 왜 질량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라보아제가 근대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정밀한 저울을 들고 와가지고서 화학 반응에 출입되는 특히 기체의 질량을 측정을 했는데 질량이 똑같다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확립이 된, 그냥 밝혀진 것이 아니고 라보아지의 노력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됩니다. 라보아지에가 특히 근대화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라보아지에가 연소 반응에 대해서 확립을 해요.
인류가 가장 먼저 연구한 반응이 연소 반응, 뭐가 타는 반응을 가장 먼저 연구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소 반응은 라부아지에가 확립한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가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라부아지에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라부아지에 이전에는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이 있어서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플로지스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부아지에 이전에는 그 플로지스톤설이라고 불렀어요. 지금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탄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연소라고 부르는데 라부아지에 이전에는 물질 내부에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재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 안에 플로지스톤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오면서 나무재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금속이 녹이 쓰는 것도 금속 안에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면서 그 금속재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밝힌 사람이 라부아제. 근데 라부아제가 생각하기가 이상한 거야. 나무가 나무재가 될 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게가 무거워지거든요. 그건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질량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질량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플로지스톤은 음의 질량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부아제는 그렇지 않다. 정밀한 저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질량은 같더라라는 주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처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법칙은 아니었었다. 라부아지의 노력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을 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프루스트라는 과학자하고 베르톨레라는 저명한 화학자가 무려 몇 년을 싸웠냐면 이거 가지고서 8년 동안이나 싸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네 성립하지 않네 가지고 둘 다 저명한 화학자거든요. 저명 화학자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갖고 무려 8년이나 싸워. 프루스트는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베르톨레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싸웠어요. 이 사람이 왜 틀렸냐면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르톨레가 혼합물하고 화합물을 구분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르톨레가 뭐를 구분을 못했었냐면 실험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산화철 가지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베르톨레가 산화철 가지고 분해를 했었어. 산화철 가지고 분해를 하면은 산소하고 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분해하면은 산소하고 철이 나올 텐데 그때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산소하고 철을 측정을 해봤더니 계속 질량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실험한 산화철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산화철이 두 종류예요. FeO도 있었고요. Fe2O3도 섞여 있었다는 거야 이게. 얘도 산화철이고 얘도 산화철이고 얘하고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두 개가 섞여 있으면 계속 질량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이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프루스트가 지적을 하면서 이 싸움이 이제 끝나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논쟁을 거친 끝에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언제나 성립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체 분자에서만 언제나 성립하지 고체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고체에서는 언제나 성립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FeO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식이 얘가 아니에요. 분자식이. FeO는 고용체라고 해서 FeO가 아니고 Fe의 비율이 0.95에서 0.85에서 0.95 사이야 실제로. 왜냐면 FeO는 기체가 아니고 고체거든요. 그러니까 고체니까 FeO 이거가 무한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일부 Fe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고체니까. 이게 계속 무한 FeO, F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Fe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비율은 0.85에서 0.5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자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자를 베르톨레를 기념하기 위해서 베르톨라인이라고. 베르톨레가 주장하듯이 안 맞더라. 성부에 일정하지 않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베르톨라인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일정 성위 법칙은 기체 분자에서만 일정하게 적용이 100% 적용이 되지 고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배수 비례 법칙은 자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했을 때는 기장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위 법칙은 받아들여진 법칙이었어요. 그러나 배수 비례 법칙은 그 당시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었어요. 이거는 돌턴이 처음 주장한 법칙이었어요. 돌턴이 원자설이 맞다라면은 배수비례 법칙도 성립해야 된다라고 처음 돌턴이 주장한 법칙이에요. 배수비례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컴파운드가 있는데 A, B 컴파운드가 있는데 A 컴파운드가 있고 B 컴파운드가 있는데 A를 분해해도 산소와 카본이 나오고요. B를 분해해도 산소와 카본이, 그러니까 둘 다 A하고 B는 산소하고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나오는 그 원소의 질량이 달라. 얘는 이게 1.33 3g 나오고 산소는 1g 나와. B는 이게 비율이 다르더라. 이게 실험 결과야. A나 B나 산소와 탄소로 분해되는데 그 비율이 다릅니다. 똑같은 탄소 1g에 대해서 얘는 산소가 1.33g, 얘는 2.67g이 나와요. 배수 비례 법칙은 뭐냐면은 일정량의 탄소랑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이 간단한 정수기로 되더라고요. 1대 2가 돼요. 간단한 정수기로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배수 비례 법칙이다라는 거죠. 탄소하고 산소뿐만이 아니에요. 산소와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기 A, B, C 컴파운드가 있어요. 자, 얘는 산소하고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합물인데 일정량의 산소랑 결합하고 있는 질소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얘는 일정량의 산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정량의 산소랑 결합하고 있는 질소의 질량 얘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얘도 간단한 정수기로 되는 몇 대 몇인가 이게 1대 2대 4라고 하는 간단한 정수기로 떨어져. 이것도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거죠.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돌턴이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배수비례 법칙이 왜 원자설이랑 상관이 있는 거냐? 자, 여기다가 제가 12를 한번 곱해볼게요. 12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면 12가 되거든요. 그래서 12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6이 되고요. 여기 32가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2g의 탄소랑 결합하는 산소의 양은 16g, 32g 된다는 거예요. 12g의 탄소랑 결합하는 산소량은 16, 32, 48이 되지 이 중간에 17, 18g은 결합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6의 배수하고만 탄소랑 결합하냐는 거죠. 그거는 산소의 질량이 16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정수비로 된다는 얘기는 16, 그 다음에 무조건 32가 돼야 되지 16과 30의 중간값하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암시하느냐? 산소의 질량이 16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비례 법칙은 이게 원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이트로젠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요 데이터 가지고서 요 분자의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실험과 이 실험 결과에 부합하는 분자식을 내가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NO2
NO N2라고 그러면 이것이 실험 결과에 부합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얘를 갖다가 N2O2라고 쓸 수가 있고 N4O2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 O2가 다 똑같죠. O2가 똑같으면 질소 하나, 질소 둘, 질소 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에 부합하는 분자식은 얘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유일한 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얘 말고 다른 것도 해줄 수가 있어요. 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NO 얘는 어떨까요? 얘는 N2O2 N2 아니야. 이게 아니지, 그죠? 이게 아니고 N4 이건 괜찮아? 그러면 얘는 잠깐 내가 왜 헷갈리지? N4 N5 N5 N1 되겠죠, 그죠? 그러면 N2O4 N4 그러면 1대 2대 4 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해지만 얘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실험 결과에 부합하는 분자식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실험 결과만 가지고서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이것이 큰 맹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톤이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자식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짓은 뭐냐면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과학적으로는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가정을 하게 돼요. 가정. 그래서 돌톤이 사용한 가정은 뭐냐면은 최대 단순성의 원리라는 가정을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두 개의 원소가 서로 결합을 할 때는 최대한 단순한 원리로 단순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는 거죠. 그때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얘를 그냥 찍어버린 거야. 최대한 단순하게 결합할 거다. 그래서 수소 하나랑 산소가 하나가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 거다라고 그냥 써버려. 화학식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의 분자식의 HO다라고 주장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랑 다르죠. 그래서 물의 분자식 HO라고 보죠. 이게 왜 그러냐? 얘 때문에. 근데 얘가 무슨 과학적인 원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정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분자식이 잘못되잖아요. 분자식이 잘못되니까 거기서 뭐까지 잘못됐냐면은 원자량까지 잘못 계산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해보면요, 물 36g을 분해하면은 수소가 4g, 산소가 32g 반응하거든요. 수소 4g하고 산소 32g이 반응해서 물 36g 나오면 실험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면은 이거 4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고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8이 돼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16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순성의 원리를 잘못된 가정을 함으로써 분자식도 잘못되지만 또 모두 잘못 계산되나요? 원자량까지 잘못 계산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꼬이게 됐다는 거지. 이것이. 근데 돌톤은 이 가정을 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또 다른 가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또 다른 가정을 하게 되면 분자식이 또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어떤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와. 그 실험 결과가 뭐냐면 게일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계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 등장을 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냐면 물이 있고 수소 2리터하고 산소 1리터가 반응하면 물 2리터가 나온다. 부피의 비율이 간단한 정수배가 이루더라라는 것이 바로 게이리사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게이리사 기체 반응의 법칙은 돌턴을 곤란하게 만들어. 왜 곤란하게 만드냐면은 만약에 동일한 부피에 동일한 수의 원자가 입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돌턴이 곤란하게 돼. 왜 그러느냐? 2리터라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부피 만들어주고 하나 만들어주고 두 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부피에는 동일한 수의 원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이고 돌턴의 원자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H를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 산소도 이렇게 이게 수소 하나, 산소 하나. 그럼 물이 되려면 이게 깨어져야 돼요. 산소가 깨어져야 말이 돼. 깨어져 여기도 하나의 분자 만들어지고 여기도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을 만족시키려면은 산소가 깨어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 아보가드로가 등장. 아보가드로가 등장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수소의 분자식은 H가 아니고 H2, O2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는 거.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기가 사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붙어 들어가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가 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화학식을 써버리면은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도 만족을 하고 원자가 깨어지지도 않고 돌턴도 행복하고 게이리삭의 실험 법칙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둘 다 해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학식이죠. 물 분자식도 이제 제대로 맞춰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1811년에 주장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야 그러면은 돌턴도 기포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 시기 나왔을 때 돌턴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화학자들이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주장을 해요. 황당하게도. 왜 황당하게도 이 시기 잘못된 이론을 생각했냐면은 이건 그냥 때려 맞춘 거다라는. 때려 맞춰서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지만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화학식은 불가능한 화학식.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자식이라. 이걸 동맥이온자라고 부르죠. 동맥이온자. 같은 놈끼리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자는 그 당시 화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화학 분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1800년대 초반이잖아요. 1800년대 초반에 그 이탈리아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화학 전지가 발견이 돼요. 볼타의 화학 전지. 그래서 그 화학 전지가 발견되면서 화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전기 분해 실험을 했어요. 화학자들은. 그 전기 분해 실험은 뭔가요? 여기다가 플러스곡, 마이너스곡 절여주기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분해돼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 물질을 집어넣고 전기 분해하면 여기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뭔가 플러스극에서 뭐가 끌려와서 뭐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마이너스극에서 뭐가 끌려와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마구 발견하던 그런 시기였었다는 거예요. 전기 분해 실험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물질들이 막 새로운 원소들이 마구 발견되던 그 시기였었다라는 거야. 그때 이 전기분해 실험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이 뭐였냐면 이종설이라는 게 있었어. 혹은 친화력설. 이 전기분해 실험을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 이 이론에 하면은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의 성질을 띠는 원소와 양의 성질을 띠는 원소가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가 일단 강력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질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음의 성질을 띠는 놈은 플러스 극으로 석출을 되고 양의 성질을 띠는 놈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와서 석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띠는 원소하고 음의 성질을 띠는 원소가 정전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성질을 띠는 놈은 이게 똑같은 성질을 띠는 H하고 H는 똑같은 성질을 띠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인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력이 발생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이 청력이 발생해서 떨어져야지 어떻게 결합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화학식은 불가능한 화학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실험 결과는 때는 맞대로 맞출 수는 있지만 설명을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발표는 됐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815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자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세워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화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리화학자가 있고 유기화학자가 있거든요. 이때 1800년대 초반에 물리화학자는 주로 연력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연력학 하는 사람들은 그 화학식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엔탈피, 엔트로피 계산하는데 화학식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유기화학자들은 화학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할 게 없거든요. 그 유기화학자는 굉장히 힘들었었더라는 거예요. 분자식을 모르게 되면.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돌턴은 최대 단순성의 원리를 위해서 화학식을 만들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다른 가정을 해서 다른 화학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860년대에 일반 화학식을 하나 찾아보면은 아세트산이라는 화학 분자의 화학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17개가 나와요. 똑같은 화학 분자인데 그 화학 분자에 화학식 1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각각 화학자들이 다른 가정을 사용해서 분자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학자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1860년대 초반에 독일의 카를스루헤라는 국제학회에서 다 모여요, 사람들이. 이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칸니자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960년대. 그때 다시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은 50년 전에 잊혀졌던 아보가드로 얘기를 다시 끝내는 거예요. 50년 전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따라서 화학식을 결정하면은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 그래서 1860년대에 이 칸니자로가 화학자들을 다시 설득을 해요. 이 아보가드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화학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때 비로소 화학식이 정립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도 1860년대 화학자를 설명할 때도 이건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화학식이 왜 가능한지는 1860년대 칸니저로는 그때도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왜 설명하지 못하냐? 우리가 지금 H2가 가능한 건 어떻게 설명하죠? 공유결합으로 설명하죠. 근데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전자가 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무슨 개념이 필요하냐면 양자역학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양자역학 개념은 183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개념은 1830년이 되어서야 나온 개념이에요. 1860년에는 택도 없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니자로가 이걸 알고서 설명해서 과학자들을 설득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그럼 칸니자로가 도대체 화학자들을 어떻게 설득시켰길래 이걸 받아들이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블의 오른쪽에 보면 어떤 표가 있잖아요. 일단 칸니자로는 아보가드로 이루 H2가 왜 만들어지는지 O2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먼저 뭐냐면은 H2가 존재한다, O2가 존재한다, 왠지는 모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다.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아이고 이건 실험 결과거든요. 4g의 수소가 반응해 4g의 수소와 32g의 산소가 반응해서 36g의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 화학식이 얘라는 것은 아보가드로가 주장한 것인데 얘는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몰레큘러 웨이트는 H2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따라서 2가 된다는 거죠. 이게 4니까 O2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이제 32가 된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의 덴서티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0.08949고 얘는 1.427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로부터 K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데 K는 뭐냐면은 뭘 가져갈 거냐면 일정한 부피에는 일정한 또 동일한 숫자의 기체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밀도하고 덴서티는 비례관계에 있어야 된다. 동일한 부피에 동일한 수의 입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덴서티는 바로 뭐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그 분자량으로 연결이 된다. 왜냐면 동일한 수에는 동일한 수의 입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M은 KD라는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동일한 수의 부피에는 동일한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 D, 여기 M 가지고서 K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K를 계산해봤더니 얘는 22.37 나오고요. 얘는 22.42 나옵니다. 다행히 굉장히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거 벌써 좀 얘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해보면 이 K가 대충 22.4라는 거예요. 그래서 K를 구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K를 아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덴서티를 알면은 덴서티부터 뭐를 계산할 수가 있을까? K를 곱하게 되면은 그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큰 테이블 있죠? 아래쪽에 큰 테이블 가지고서 전체 6개 분자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6개 분자 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5개 미지의 시료 6개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을 했냐면은 덴서티를 측정을 했어요. 미지의 시료의 덴서티를. 처음에 덴서티는 0.714, 1.335, 3.47 덴서티. 이게 첫 번째 실험 결과야. 그 다음에 얘를 원소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소 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C하고 H가 나와. 첫 번째 놈을 원소 분석을 했더니 카본하고 수소가 나오는데 비율이 74.8%, 수소가 25%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놈을 원소 분석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카본이 나오는데 대략 80% 나오고 그 다음에 대략 20% 나오더라는 거죠. 세 번째를 원소 분석을 했더니 뭐 92.3%, 7.7% 이런 식으로 원소 분석을 해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 결과예요. 이것이 이 실험 결과 가지고서 이 분자식을 결정을 했었다. 이 분자식을. 그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먼저 이 D로부터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분자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아까 M은 KD에서 D에다 K를 곱하게 되면은 M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D에다 K를 곱하면 얼마가 나냐면 이게 16이 나와요.
얘가 대략 3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채워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16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첫 번째 분자의 분자량은 16이거든요. 16에서 75%가 카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16에다가 0.7을 곱하게 되면 16에서 얼마가 되냐면 이게 12가 된다. 16에서 75%는 12가 되고 16에서 25%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6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는 분자량이 30인데 굳이 80%가 30이니까 얘가 24가 되고 30에다 20%니까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지금 한번 채워넣어 보세요. 일단.
자, 한번 볼까요? 얘는 77.8 나오고 얘는 119.1, 4.3.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72, 1. 대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쪽을 보면은 카본의 질량을 보면은 몇의 배수죠 이게? 12의 배수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카본의 원자량은 12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의 배수냐면은 1의 배수니까 수소의 원자량 1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몇의 배수냐면 35.3의 배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클로린의 원자량은 35.3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분자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CH4일 것이다. 얘는 C2H6일 것이다. 얘는 6개, 그러니까 벤젠일 것이다. C6H6, 얘는 Cl3, C2H5Cl, CCl4 이런 식으로 위지시로의 분자식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결정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한리자로가 그 화학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설득을 시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자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이것은 1830년대가 돼서야 원자가 발견이 되고 양자역학이 발견된 이후 공유결합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면서 발견되게 됐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1860년대였어요. 근데 이때 이 카를슬루 회의에 참석한 화학자 중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 있어요. 누가 이 회의에 참석을 했냐면은 그 유명한 멘델레프가 이 회의에 참석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자식을 제대로 결정하면 뭘 결정할 수가 있다고 했냐면은, 얘로부터 뭘 결정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원자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부터 원자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멘델레프가 알게 돼. 그래서 이때부터 원자량을 결정을 해서 멘델레프가 1869년에 처음으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게 돼서 1869년에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죠. 원자 번호를 이용한 거죠.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한 주기율표는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모즐리의 엑스레이를 이용한 원자 번호를 해서 발견된 거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화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화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화학 전지 얘기했죠. 화학 전지. 자, 화학 전지 가지고 화학자들은 무슨 실험을 했다고 그랬냐? 방금 전기분해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정을 꼽아가지고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걸어가지고서 전기분해 실험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화학자들은 전지를 가지고서 무슨 실험을 했느냐? 물리학자들은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음극선 실험은 뭐냐? 얘도 전지를 사용하는 건데, 진공관이 있잖아요. 진공관. 여기에다가 고전압을 걸어줘. 고전압을. 그러면 방전 현상이 일어나.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 여기 유리관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고전압을 걸어주면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기는 일종의 부도체예요. 그래서 웬만큼 전압을 걸어주지 않고서는 방전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압력을 빼면은, 진공을 만들어주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도 방전 현상을 측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했어요. 진공을 만드는 기술, 진공 펌프. 그 다음에 유리 세공 기술.
유리가 세면 안 되거든요. 진공이 세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기술이 발전이 되어야만 이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이용해서 진공을 뺀 다음에 고전압을 벌어주게 되면 여기서 방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방전 현상이 나타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관 전체가 밝게 빛나는 글로우 디스차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 전체가 밝게 빛나요. 그 관 전체가 밝게 빛나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고전을 벌어지게 되면 음극에서 전자가 확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체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체 입자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요 튀어나온 전자가 얘를 때려주게 되면은 기체 입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빛을 방출하는 것이 글로우 디스차지가 되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진공을 더 빼줘. 더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체 입자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 기체 입자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요 글로우 디스차지가 없어져요. 관이 어두워져. 이게 없어지면서 관이 어두워져. 그러면서 가느다란 선만 보여. 얇은 선. 음극에서 나타나는 가느다란 선만 보여.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음극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음극에서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음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이 음극선의 정체를 두고 과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벌였어요. 저 음극선이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가지고서 과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벌였어요. 입자라고 한 측의 과학자들은 주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었었고요. 파동이라고 한 사람들은 주로 독일 쪽에 있는 과학자들이었어요.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꺾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입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었을 때 꺾이지 않으면 파동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독일의 과학자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이게 안 꺾여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의 과학자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전기장에서도 꺾이고 자기장에서도 꺾이더라. 그래서 입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건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입자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주고 자기장을 걸어줄 때 꺾였었다는 거.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왜 안 꺾였냐? 이 때문에. 이 기술이 완벽하지 진공을 제대로 못 잡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는 게 제대로 관측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할 때는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톰슨이 J.J. 톰슨이 실험을 제대로 하면서 전기장뿐만이 아니라 자기장에서도 이게 꺾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입자라는 것을 알게 됐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게 전기장에서도 꺾이지는 것으로 봐서 전하량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전하량하고 입자의 질량, 비전하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비전하량을 측정하는 실험 셋업이 나오는데, 그것을 얘를 측정하는 실험 셋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해 줄 텐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어떻게 실험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험을 했는데 실험할 때 실험 조건을 바꿔면서 실험을 계속을 했어.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여기 전자가 튀어나오는 극 있잖아요. 이 극을 바꿔가면서 얘를 계속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뀌더라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얘를 어떻게 측정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극 있잖아요. 극을 바꿔주더라도 요 값이 안 바뀌더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 음극에서 튀어나오는 입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니버셜한 입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극에서 튀어나온 요 입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요 극을 바꿔서 실험을 하더라도 요 값은 언제나 일정한 값을 주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일단 지금 내가 요것이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실험 셋업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제게 여기 코에 감겨지는 실험 셋업 있죠? 요것에 대한 실험 셋업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게 x축으로 전자가 날아갈 거예요. 초기 속력이 V0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Y축이에요. 그리고 Y축에다가 내가 전기장을 걸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전자가 음의 전달을 튼다라고 그러면은 이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이 플레이트를 지나온 다음에 이 꺾여진 앵글을 내가 디프렉션 앵글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얘는 플레이트를 지나게 되면 일정한 각도로 이제 꺾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입자는 X축 방향, 이게 X축인데 X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그죠? 어느 축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은 이제 Y축 방향으로만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FY는 F는 MA에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힘을 왜 받게 되는 거죠?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E는 전자의 전해량, 라지 E는 여기 걸리는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초기 속력이 V0거든요. V0가 이쪽으로 흐를 거예요. 근데 Y 방향의 속력은 계속 바뀌겠지만 X 방향의 속력은 어떨까요? 얘는 일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V0의 X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L이라는 거리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내가 T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T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V0는 T분의 L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 T가 뭐냐면은 L이라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식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디프렉션 앵글 세타라고 그랬죠. 탄젠트 세타는 X 방향의 속력분의 Y 방향의 속력이 되겠죠.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X 방향의 속력은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냥 V0예요. 자, 그 다음에 V 방향의 속력은 점점 Y 방향의 속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AY 시간에 따라서 계속 속력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AY 대신에 요식을 대입해 줄 거고요. T 대신에 얘를 대입해 줄 거예요. AY 대신에 얘, T 대신에 얘를 이제 대입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 비전해량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얘를 이제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식에서 여기서 이제 일단 요 세타는 측정하면 되거든요. 측정. 자, 그 다음에 L 이거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죠. E 여기 우리가 걸어주는 전기장은 세기 우리가 컨트롤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죠? V0.
V0만 알면 되는 거예요. V0만 알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V0는 뭐냐면은 촉이 전자의 속력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컨트롤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딱 일정하게 던져줄 수가 없어. 얘는 측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거예요. V0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해요.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은 이게 Y축이면 칠판에 수직인 축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서 V0를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 코일이 담겨져 있어요. 코일을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으로 내가 자기장을 걸어주려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의미에서 내가 곱하기 표시를 해줄 거예요. 칠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츠 포스에서 전자가 전기장에서 위쪽으로 흐르지만 로렌츠 포스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아래 방향으로 로렌츠 포스에서 아래쪽 방향의 힘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자기장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돼요. 자기장을 세워주게 되면은 조금 누그러져. 더 누그러져.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자기장에서는 여기가 마치 아무런 힘을 받지 않은 것처럼 쭉 날아가게 돼. 그때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을 하면 V0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내가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V0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같이 걸렸을 때 힘은 어떻게 되느냐? 힘은 전체 전기장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의하면 로렌츠 포스에 하면은 전기장에 의한 힘, 자기장에 의한 힘 이렇게 됩니다. 이건데 이것이 어느 세기에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은 것처럼 쭉 날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애버리게 되고 이도 없애버리게 되고 얘도 없애버리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 2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버려버리고 절대값만 취하게 되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x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V0가 된다. 그래서 V0는 이렇게. 그래서 이 V0 대신에 뭐를 써주게 되냐면 B분의 2만 써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식에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V0만 알면 되는데 V0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가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쏴줘. 자기장을 서서히 증가시켜줘 가지고서 어떤 자기장에 대해서는 이게 전자가 쭉 날아가게 해주는 그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돼. 그때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세기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V0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저대량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여기서 요 극을 바꿔서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하등 변하지가 않더라. 하등.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튀어나온 놈은 똑같은 놈이더라. 똑같은. 따라서 전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니버셜한 입자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거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거든요. 톰슨이 노벨상 탄 이후에요. n분의 2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탄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튀어나오는 놈이 입자인데 그 입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n분의 2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뭐냐면 각각이 뭔지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2는 얼마고 m2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실험한 사람은 밀컨의 기름방울 실험. 자, 기름방울 실험은
그 다음 페이지 요 셋업이 나와 있어요. 이 셋업 어떻게 되냐면은 얘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를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빵으로 이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기름빵을. 얘는 기름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엑스레이를 자, 먼저 이 실험은 진공에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 중에서 실험하는. 따라서 여기 뭐가 있냐면 공기 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쏴주는데 이 엑스레이는 기름을 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공기 입자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가 공기 입자를 때려주면 공기 입자는 전자를 잃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공기 입자에서 떨어지는 음전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전하가 어디로 가냐? 기름 입자에 대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입자가 음전하로 대전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 아무런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럼 적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놈이 뻥 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뭐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그 수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름자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는 어떤 힘을 받게 되냐면은 중력의 힘을 받게 되겠죠. 그 중력은 mg가 되고 여기서 m은 이제 전자 질량이 아니죠. 기름방울의 질량이 되겠죠. 자, 그다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위쪽 방향으로는 전기력의 힘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음전하로 대전이 되겠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받게 되니까 그 힘은 Q 이가 돼. Q는 뭐냐면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압량. E는 이 플레이트에 걸린 전압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식을 써주면은 Q 곱하기 E는 M G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Q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알고 싶으면은 다시 말하면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을 알고 싶으면은 그 중력 가속도는 알고 있는 상수고요. E는 여기에 걸어준 전압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만 알면 될까요? M만 알면 되네, M. 근데 M은 뭐죠? 기름방울의 질량이네요. 따라서 기름방울의 질량만 알면 Q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기름방울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거야. 전자랑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은 자, 지금은 전압을 걸어줬잖아요. 이 전압을 걸어줬잖아. 전압을 꺼줘. 딱 꺼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어지면서 딱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진공에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거든. 공기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떨어져요. 만약에 진공 실험은 어떻게 될까요? 가속이 되면서 점점 빠른 속도로 쭉 떨어질 거예요. 근데 기름방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속을 받으면서 떨어지지 않고 공기입자랑 충돌하면서 떨어지거든. 다시 말해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공기입자랑 충돌을 하면서 마찰력을 느끼게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는 등속력으로 떨어지게 돼. 왜 그러냐면 위쪽으로 무슨 힘이 발생하냐면은 프릭셔널 포스 마찰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마찰력하고 중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는 등속력으로 떨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현미경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찰력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속력에 비례하다는 얘기죠. 속력.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질수록 마찰력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비례 상수가 있을 거예요. 마찰력하고 속력은 비례한데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비례 상수가 있는데 그 비례 상수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스톡이라는 사람이. 스톡이라는 사람이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는 비례 상수를 연결했더니
연구했는데 그 비례 상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은 뭐냐? 떨어지는 기름방울의 반지름. 다시 말하면은 조그만 기름방울하고 큰 기름방울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마찰력을 더 많이 느끼냐? 큰 기름방울이 마찰력을 더 느낀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마찰력이 왜 생기는 거죠? 이게 기름방울이랑 충돌하면서 마찰력을 느끼는 거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큰 기름방울이 공기입자랑 더 많이 충돌할 테니까 얘가 더 마찰력을 더 느끼게 돼. 그 반지름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기의 점성도예요. 근데 이거는 일정할 거잖아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마찰력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반지름하고 상관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하려면은 공기방울의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공기방울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공기방울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공기방울을 내가 구로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구는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공기방울의 질량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질량 곱하기 밀도로 생각. 부피 곱하기 밀도가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주 곱하기 밀도를 로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알려면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질량을 알려면 뭘 알면 되냐면은 밀도는 알려지는 거예요. 기름방울의 밀도 알죠. 뭐만 알면 되냐면은 기름방울의 반지름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방울의 반지름은 또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요 프릭셔널 포스의 요 개수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개수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바로 요 놈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요거 전압을 딱 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가속력을 받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근데 속력이 빨라지면서 뭐가 점점 커질까요? 마찰력이 점점 커져. 그래서 어느 속력에 다다르게 되면은 요 중력하고 뭐가 일치하게 되냐면은 마찰력이 일치하게 돼.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등속 운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속력이 빨라지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는 그 속력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력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는 그 속력을 우리가 터미널 스피드라고 부르고 그것을 요 현미경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R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수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하고 얘가 일정하게 될 때 속력을 터미널 스피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mg는 어떻게 될까요? 마찰력은 얘가 되니까 6 파이 이타 r의 v p 이렇게 되지. 요것이 중력, 요것이 마찰력. 근데 r은 다시 뭐라고요? r은 반지름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근데 뭐죠? r이라는 거죠. 근데 m은 다시 뭐라고요? 요거라는 거죠. 요거 3분의 4 파이 r 3승 로 이 식이라는 거죠. 이 식. 그럼 여기서 로는 밀도니까 알고 있는 거죠. G는 중력과 속도니까 알고 있는 거죠. VT는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만 이타는 점속도니까 이것도 알고 그럼 뭐만 남는 거죠? R만 남는다는 거죠. R만. 그래서 얘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R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R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M을 측정하게 되고 그 M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Q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Q를 측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Q를 측정했어. 근데 여섯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측정을 했는데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맨 처음에 뿌렸을 때 전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처음에 기름방울 뿌렸을 때 기름방울이 떨어질 때 네. 그 엑스레이로 공기를 때려줘요.
이렇게 있으면은 기름방울이 있고 공기 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공기를 때려줘요. 그 공기가 전자를 잃고 플러스 차지가 되고 음전하 마이너스가 있겠죠. 얘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음전하가 되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얘를 측정을 했어. 그래서 Q를 측정을 했어. 근데 얘 말고 독립방울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얘도 측정하고 얘도 측정하고 얘도 측정을 했는데 요때 Q값하고 요때 Q값하고 요때 Q값이 다 다른 값이 나와. 여러분들 책에 연수 문제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연수 문제 보면은 어떤 놈은 뭐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럼, 어떤 놈은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럼, 어떤 놈은 11.5 곱하기 쭉쭉쭉 다른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다른 값이. 다른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와. 근데 공통점은 요 놈이 1.6 곱하기 10의 19승 곱하기 쿨럼의 배수더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놈은 전자가 하나가 대전되고, 어떤 놈은 두 개가 대전되고, 어떤 놈은 세 개가 대전돼요. 하나의 원자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19승이라는 그곳에 배수가 대전돼서 이런 값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하량도 양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전하량은 최소량이 존재하는 그것이 이거라는 거죠. 전자의 전하량은 최소량이 있고 그것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라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밀리칸이 이제 2까지 Q로부터 2를 측정을 하고 얘로부터 다시 또 뭘 측정했냐면은 전자의 균형을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 발견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지금은 뭘 했냐면은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걸 배웠잖아요. 전자라는 걸 알겠죠? 근데 여기다 구멍을 뚫어봤거든요. 구멍을 뚫어봤어요. 구멍을 뚫었더니 여기서 뭐가 새어나오는 게 있어. 반대 방향으로. 그 말은 반대 방향으로도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걸 양극선이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극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